저는 지금 지방에 건물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을 구매하고 나서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어떤 투자 방향을 가져야 될지 이제 막막해하고 있던 찰나에 서동원 의장님께서 저희 커뮤니티에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서동원 대표님 그 강의를 듣고 왔었고요. 이번 출간에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왔고요. 이전에는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막연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책을 여러 권 읽다가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마법학교 또 유튜브 만화도 보면서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많은 멘토와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과 세금까지 한 권에 다 담아서 이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이번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번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주제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을 내용들이라 하시고 계신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자랑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인으로서 하고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만화 장면이 되게 쉽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른인데도 좀 부동산 책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신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컨텐츠는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컨텐츠로 잘 풀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부동산의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는 당연히 세금이 따르는데 세금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그 금액에 영수증에 붙어있는 내용만 왜 붙지? 이만큼이나 붙지? 이 정도 생각을 할 뿐 그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올인원 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 의장님 강의를 듣고 계속 인사이트를 나누다가 북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는데 100만 부 꼭 판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불인이를 위한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제 지인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일단 먼저 읽고 제 지인들한테 너무 많이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면 많이들 이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마법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마법 학교, 오늘 그 북콘서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노인 학교인가요? 박수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런 대우 처음 받아봐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표영호 TV 부동산 채널 표영호 TV 운영하는 표영호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네. 혹시 안 보신 분도 있나요? 네, 어딜 가나 바보들은 있거든요. 네, 표영호 TV 유튜브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살렸어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좀 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표영호 TV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책이 나왔습니다. 마법처럼 부를 키우는 건물주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제가 좀 전에 이 저자 두 분과 막 열띤 대화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분들 진짜 마법 이 방법에 미쳐 있더라고요. 여기에 책에 다 녹아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북콘서트를 좀 잘 들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보통 뭘 이렇게 알고 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거나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책으로 배우거나 골프를 책으로 배우면 골프 못 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멋진 부동산 투자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마법학교의 저자이신 서동원 의장님과 또 윤나경
우리 대표님을 지금 무대로 모실 텐데 요문 열고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나올 때 인사 박수 칠 때 그거 치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애들이 많이 칠 것 같아요. 막 본분을 다 하면서 막.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아유 인기가 좋습니다. 박소리가 큽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네, 마이크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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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인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게 헛되지 않게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5년, 16년 됐는데 그 15년간의 그 기록 중에 가장 엑기스만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리뷰해드리고 또 어떤 거 준비했죠? 내용을 이것저것 준비하긴 했는데 인사를 해야죠. 네. 제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다 아시겠지만 윤나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원입니다. 서동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개를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둘만 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마법학교 오늘 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앉아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까요? 네, 예, 그러시죠. 앉으시죠. 예. 혹시 저희가 얘기할 때 즉석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즉시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원고에는 그 질문이 없는데 질문하시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저 판타지 소설 형식이에요. 네. 부동산 책을 소설 형식으로 쓴 건 아주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네. 이 구성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책 하면 일단 어렵다. 그리고 일단 첫 장 열면 모르는 말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다가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약간 소설처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보면 그 마법을 체험한 것처럼 너무나 갑자기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갑자기 확 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마법 같다. 일반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법 같은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그 부동산이 새로운 부동산이 생기면 시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개발업이라고 하죠. 근데 개발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좋은 시절에 실력과 운이 다 따라줘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 반듯해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배워서 하는 얘기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에 보면 실전 투자 사례 시뮬레이션 하기 그리고 비밀 노트와 원스톱 코칭 같은 프로그램이 언급됐거든요. 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윤나경 대표님이. 저희가 앞에 마법학교처럼 쓴 이유가 네. 보통은 많은 분들이 책이 나오면 책을 사러 가세요. 그래서 책을 사서 집에 오면 샀다는 만족감만 있으시고 보통 안 읽어보세요. 아, 소장용이죠. 소장용이죠. 예, 보통. 전시용이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책은 챕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나씩만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궁금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 근데 그런 얘기만 해놓으면은 또 나는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잖아요. 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부동산도 샀고 그 사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거쳐야지 손해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마 부동산을 사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로 해보신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전 워크숍도 했고 근데 코칭을 말씀드린 이유는 코칭을 해드려야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빨간펜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책도 주고 시험지도 답지도 다 주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1:1 코칭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작가 출신이고 네. 사회생활을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아, 저기 처음에 이분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거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예, 이휘재가 진행하던 거 있어요. 그 이문세 말고. 그때 작가분이셨어요. 20년 전에? 뭐 28년. 30년 전에? 예. 아, 이휘재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아, 예. 아무튼 하여튼 그때 뭐 이적 씨도 별이 빛나는 밤에 할 때 제가 작가했었고요.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푸릇푸릇 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은행 가니까 거래도 없는데 작가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뽑으니까 돈이 뽑혀요.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는데 4대 보험 안 되는 게 저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하려면 직원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작가, 누가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되게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사회 소외계층이더라고요. 4대 보험 안 되니까 또 뭐 이거 대출도 500만 원밖에 안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식이 너무 없었던 게 느껴졌던 게 한 30대까지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자산 축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너무 갭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생각을 1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공부랑 부동산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내 형편과 여건에 맞는 집 한 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일을 하면서 놓고 보니까 너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산 축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몰랐다 보니까 아,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누군가 멘토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동산 선생님이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브로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식이 왔겠어요. 영업 멘트, 영업적인 어떤 접근만 왔겠죠. 그러니까 막 뜯어먹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계속 뜯어먹혀. 내가 뜯어먹힌지도 모르고 막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 책에 QR코드를 넣어놨어요. SOS 해라.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일 수 있고 뭘 찾아보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증문즉답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책 안에 비대면 코칭 세션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질문하는데 얼마 받냐고. 일단은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금융, 까막눈을 깨우자였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50이 돼요. 전 되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0, 30대 같은데 이제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다 싶으니까 50인 거예요. 제 주변에 50, 60이 돼서야 이 부동산과 돈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20, 30대는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아 넣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딱 깨우치고 나서 보면 왜 난 이렇게 살았지? 내 주변에 건물주들이 있고 내 주변에 부자들이 있는데 다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대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사회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돈과 부동산에 대해서 체득을 빨리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때 좀 쉽게 알려드리고 궁금하면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시행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제가 만나고 있고 예전부터 만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단지 뭐 아파트랄지 아니면 정말 초대형 건물 이 시행 개발하신 분들 보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겁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대신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겁이 없는 게 장점인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근데 고학력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일단 겁이 많아요. 네,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게 많으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나 다 알아. 그래서 멈춰 있는 분들이 그런 개발 사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변에 우리 뭐 서울이고 부산이고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그룹 회장이거든요. 시행사 엄청난 회사 몇 조를 굴리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그냥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뭐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저희가 부동산으로 부자된 전 세계적인 대부호들의 이제 멘토링을 나름 극화를 해서 넣었는데 부자 아빠는 먹물 소위 얘기하는 아니에요. 고졸이었고 가난한 아빠가 먹물. 뭐 박사도 하고 막 엄청 많이 배우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나 빚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투자에 대한 개념은 고졸 아빠 그러니까 친구 아빠가 이제 부자가 된 내용이 전 세계 109개국에 4천만 부를 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의 페르소나가 대다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누군가에게 고용되기를 바라고 고용된 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조금 더 월급 더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삶에 모든 걸 갈아 넣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사회에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사람들이 빠르게 이거를 체득하고 맷집이 단단해져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고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공간, 이 집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부동산이랑 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도구로서의 부동산과 거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조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건물은 사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왜 못 가냐? 딱 하나예요. 지식이 없다, 관심이 없다,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 작가님이 이게 좋으시네. 예? 뭐 툭 치면 쫙 나오네, 그죠? 그죠? 얼마나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떠들고 다녔을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막 툭 치면 쫙 나오네. 기가 막히네. 저는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충동에 뭐 땅 사셨어요? 네, 샀습니다. 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예. 야심차게 기획을 했던 게 예. 이게 우리 잘난 척하는 포트폴리오 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을 번 사례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건물 하나 작게라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서울에 내가 조그만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입한 땅이 40평짜리 땅이에요. 이 40평짜리 땅 하나를 만만하게 보고 뭐 작으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했어? 이 과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했어? 그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나 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은 다른 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건물을 살 때 타당성 검토를 매우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여러 사람이 붙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인정을 받으면 건물을 사는데 이 과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근데 예. 그 내용들이 사실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까지 해서 부동산을 사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보통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내용 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책을 쓰고 나서 리뷰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원칙이야. 불인이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부동산을 사고 나서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을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실무적인 것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원칙도 알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활용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좀 구체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40평짜리 땅 정도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에 샀어요? 평당 5천이 좀 안 되게 샀어요. 장충동에? 예. 대로변이 아니면 이면? 이면입니다. 이면. 이면인데 스토리가 되게 좋았어요. 이종 주거 지역이죠? 예, 이종 주거 지역이고요. 또 이번에 아주 뭐 감사하게도 250% 상향이 되는 그런 여건이 또 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땅과의 인연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땅의 스토리인데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적산가옥이에요. 그 장충동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분들이 이제 집을 지었던 것 중에 약간 중상에 있는 층이었고 70년대 목조주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속을 받으신 분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이 다 50대 중후반으로 장성을 했고 이 어머님은 지금 이제 시니어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더라고요. 순탄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아드님 세 분을 다 받고 이 과정이 이 땅은 왠지 그 재벌집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땅이에요. 근데 70년대는 아직도 목조주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계랑 계획을 처음부터 이런 건 세계적인 우리나라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김범관 교수님이라고 그 영국 왕립 맞죠? 영국 왕립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의 그 우리 대학교의 건축 교수님이시고 지금 살짝 손 드신 처음부터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요. 엄청 김범관 치시면 최근에 상 타신 거 엄청 나옵니다. 손들으려니까 이렇게 드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그 건축에 대한 땅을 사기 전에부터도 이제 사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펼치면 좋겠는지도 상의해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예를 들어서 40평짜리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1000평짜리를 하나 하든지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아. 고생 똑같이 하고. 네. 예. 근데 40평이니까 이제 금액적인 측면은 좀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개념이지. 많이 덜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실제로 이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책에는 다 넣지 않았습니다만 북콘서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계획도 미리 다 이제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땅 사기 전에 이렇게까지 과정들을 겪는구나. 예.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뭔가 개발을 이제 나름대로 네네네. 할 거 아닙니까? 네. 40평짜리 내가 어떻게 지고 네네. 저 교수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네네. 뭐 어떻게 하겠다.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네. 본인들이 그냥 몰래 하면 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누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그 수강생들을 또 네. 따로 이렇게 둬서 보여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 책의 독자들한테 다 오픈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예, 보통은 이런 거 뭐 코스 만들고 뭐 이렇게 네. 강의 만들어서 막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음. 일단은 저는 이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의 독자라면 누구나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까지 나와요. 어떻게 대화를 했고 회의를 했는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경우는 이거예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땅 건축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건축가가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또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봐요. 대출은 또 얼마나 나와요? 대출은 또 대출 전문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그 부동산 판타지 소설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걸 소설처럼 풀었는지에 대한 게 궁금했는데 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걸 네. 만들었군요. 네. 옆에서 이렇게 보듯이. 예. 옆에서 보듯이 네. 책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썼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이 책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던져놓고 이제 네, 네. 배고 자잖아요. 맞아요. 이 책은 좀 읽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설형으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원래 용어들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치트키를 넣습니다. 뭘 넣냐? 요즘은 또 이제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어린이 버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린이 버전. 예, 오늘 첫 공개를 할 건데 이 똑같이 어려운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들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오디오북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를 유튜브에서도 이제 풀 버전 공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어린이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인데 부동산 어린이, 그러니까 불인이가 봐도 이해가 좀 될 정도로 좀 쉽게 풀었어요. 그럼 이거 보고 이해가 되면 나는 어린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라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우리 애도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을 수 있는 부동산 서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걸 좀 미리 어릴 때부터 알면 경제 지식도 있고 부동산 투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함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타이틀도 바꿔서 신기한 부동산 마법학교 동원이의 모험. 주인공이 동원입니다. 이따가 캐릭터 나오는데요. 저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원리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투자는 내 돈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이따가 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자본에 의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행이나 개발하는 분들 2020년, 19년 이럴 때 내 돈 10원짜리 한 장 없이 건물 짓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수가 있고 네, 또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린 것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좋을 거라고 해서 저는 제가 우리 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사회 과목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거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좀 가르쳐 주자.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용돈 달라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다 대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주는 내 용돈이 이게 이자가 금리가 얼마인지 뭐 그런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말고 그냥 그 등기부등본 하나만 보는 것도 네, 그다음에 네. 은행 금리를 어떻게 금리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것만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면 그리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그럼 도사가 돼서 나와요. 그거 만약에 학력 저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미친 듯이 파지 마 애들이 그죠? 요거 한번 다 같이 언제 한번 요분 따로 한번 얘기 나눠보죠, 그죠? 저랑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은행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어린이 버전이에요. 마법의 우물인데 이제 내가 그릇을 어느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을 원하는 만큼 기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걸 돌려줄 때는 조금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대부분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가면 교무실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되게 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대출 파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머리의 구조 안에 뭔가 내가 위축이 되고 약간 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편견 자체를 어렸을 때 아예 없애서 모든 게 거래의 대상이고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은행을 이용하던 개인의 돈을 빌리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순서는 좀 뒤바뀌었는데 어린이 그거 네. 지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아 궁금하시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실 것 이게 같아서 약간, 네. 그거 먼저 보고 얘기하는 게 예,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준비 잠깐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거 국내 최초 아닌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조기 교육인데 어른이 봐도 좋아요. 예,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나한테 와닿는지 끝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이는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 동원이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거든요. 동원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유, 동원아, 힘들지?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 마. 그래, 우리가 알아서 잘 해줄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과 땅이 있지? 그거 우리가 대신 관리해줄게. 너는 어리니까 이런 건 어려워. 하지만 동원이는 어려운 말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 친구들이 정말 도와줄 줄만 알았죠.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동원아, 네가 아빠의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부모님이 남기신 건물과 땅을 모두 자기들 이름으로 바꿨단다. 지금 너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땅과 건물을 빼앗아가려고 접근한 거야.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돌아와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느 날 동원이는 집 앞으로 배달된 신기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비행기표와 돈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부동산 마법학교의 특별 초대장. 네가 빼앗긴 모든 걸 되찾고 싶다면 이 편지를 들고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마법학교로 오렴. 어서 오렴, 동원아.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동원아, 잃어버린 건물을 되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네 꿈의 전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왕이면 더 크고 멋지게 꾸는 게 좋아. 큰 꿈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단다. 꿈을 이루려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이해해야 해. 돈은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단다. 그렇지. 하지만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진짜 마법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란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네 부모님의 소중한 꿈을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준비됐니? 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늘 이렇게 말했지. 하면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보이더구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렴.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장난감 가게가 가득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좋아. 그 꿈을 늘 구체적으로 그리렴. 하지만 전 돈이 없는 거려. 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고 그냥 포기할 거니? 아니요, 어떻게든 물을 찾으러 갈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야. 물이 없으면 우물에 찾아가서 물을 떠오듯이 돈이 없을 때도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별한 우물이 있어. 그게 바로 은행이라는 곳이야. 그런데 마법의 우물은 아무에게나 물을 주진 않아.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을 보여줘야만 우물이 돈을 빌려준단다. 동원아, 저 큰 바위를 너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옮기죠.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작은 막대기와 튼튼한 받침돌만 있으면 너 혼자서도 바위를 움직일 수 있어. 이걸 바로 지렛대라고 하지. 부동산에서는 네가 가진 돈이나 능력이 작아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능력을 이용하면 네 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지렛대 마법의 비밀이야. 강력한 대신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위험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야.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물건이 안 팔릴 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미리 생각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말 속에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어. 중요한 건 네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야. 말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네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말을 남들이 믿어줄 리 없잖니? 나는 언제나 내 말에 힘이 있다고 믿었단다. 이 부동산 마법 세계는 마치 전쟁터 같아. 누가 더 빨리 기회를 잡고 상대의 마음을 읽느냐가 중요하지. 상대가 원하는 걸 네가 먼저 알아내고 움직이도록 말을 건네는 게 협상의 비결이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야. 네가 꿈꾸는 건물이 왜 특별한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해. 상대가 너와 함께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 거절당해도 포기하면 안 된단다. 거절이 쌓이면 결국 예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거야. 동원아, 장난감 가게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자리를 잡아야 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말인가요? 맞아. 좋은 자리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 미리미리 잘 찾아두는 거지. 우리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랑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항상 아이들로 북적거려요. 지금은 좀 조용한 거리여도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만한 곳을 미리미리 찾아두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단다. 그런 곳을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큰 아파트 단지나 학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거긴 곧 아이들로 가득해지겠지. 부동산 마법의 핵심은 바로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란다. 부동산 마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단다. 바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야. 별장을 통해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야. 돈이 꾸준히 들어오면 별장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돈이 나가기만 한다면 이 별장은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 말거든. 그럼 별장에서도 매달 돈이 생기도록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건물을 가질 땐 반드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따져봐야 해. 장난감 가게를 열고 싶다면 손님이 얼마나 오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장난감을 팔 때도 팔아서 얻는 돈과 장난감을 사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을 잘 계산해야겠네요. 돈을 빌릴 땐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단다. 좋은 빚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나쁜 빚은 돈을 빌렸는데 오히려 돈을 계속 잃게 만드는 거야. 동원아,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려면 자기 돈이 많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세상엔 네 돈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주 많단다. 다른 사람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꿈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너를 믿고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거란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 이걸 바로 협상의 마법이라고 한단다. 협상의 마법이 뭔가요? 너의 꿈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돼. 그럼 사람들은 기꺼이 너에게 돈을 맡기고 싶어질 거야. 부동산 마법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동원아, 너에게 전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단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어. 우리가 살아본 세상은 돈과 부동산의 마법을 알지 못하면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다구나. 그래서 우리처럼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꼭 이 마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우리가 늘 하늘에서 너를 응원할게. 반드시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동원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저 꼭 잘할게요. 엄마 아빠가 주신 이 마법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도 행복하게 만들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니? 네, 꼭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제가 저 학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유튜브에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마법학교 입학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를 준비했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이제 서 대표 이렇게 하면서 서 대표 이게 돈이 돼?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다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동기 중에 하나가 저희 담임 선생님 때문인데요. 담임 선생님이요? 네, 제가 언제?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저희 우리 반 친구들 와 있는데 언제적 담임? 제가 한국 사장학교에 예. 그 라이프 온 더 웨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교육 뭐 그런 이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김밥 하시는 분? 예, 김밥 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투자가가 되신 그분이 스노우폭스북스라는 것도 하고. 예, 뭐 스노우 스노우폭스 그룹을 엑시스를 8천억에 예. 하셨고 예. 지금은 아주 이제 큰 부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사장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성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깨우친 지식들을 잘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세속의 성직자 역할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뭐 나이 얘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내년에 이제 반백살 50이 되는데 그래도 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경험의 자산이 제일 크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이 부자치고 대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항상 탈출해야 되는 어떤 짐처럼 족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인생을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자들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를 넘고 초양극화를 넘어서 초초양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코로나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됐고 부자가 안 되고 더 힘든 사람들은 또 반대로 빚만 더 늘어나게 된 네. 케이스니까 어떤 것에 투자를 할 수 하느냐 관건이 이제 그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좀 다른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책도 정말 많이 읽어요. 어마어마해요. 책을 사실 우리나라가 좀 신기한 게요. OECD 국가 중에 책을 가장 안 읽는 나라거든요. 맞아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그 경제 성장률이 빨랐잖아요. 책 안 읽으면 빨리 성장하는 건가? 근데 요즘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또 가장 빨리 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경제 있죠. 성장률이 0.9%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1등으로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또 내가 답습해 보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나에게 자산을 늘리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마법 학교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고 책을 한 권 읽고 아 나는 이 내용 다 알았어라고 끝내는 것보다 여기 한 군데 한 군데 가보는 것도 내 발품 팔아 가보는 것도 네.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연장선상이지만 젊은 분들 그러니까 20대 30대한테 꼭 이 메시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그 시니어들 자산이 4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청 부자 같죠. 대한민국 총 생산량의 약 2배예요. 60세 이상이 갖고 있는 자산이 4천조. 근데 한편에서는요.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이고 그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갖고 있었을까요? 2010년대 초반에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자산이. 부동산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빈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없을 확률이 커지는 게 초초초초 양극화로 점점 커지면서 너무나 자산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토지는 유한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자산을 만들어 나가야겠는지를 20대부터 준비한다면 좀 다른 시각이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싱가포르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3,800억을 들고 한국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그 돈 갖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달러가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야. 맞아요. 자기네 돈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부동산 어디 뭐 아파트 단지 통으로 살 게 없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아 저런 놈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원베일리의 그 34평 최고가 신고 거래하신 분이 우즈베키스탄 분이시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그러니까 해외 분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이렇게 보면 중국만 있는 거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엄청 많습니다. 베트남 뭐 왜 한국 서울이 기회의 땅인 거예요. 가성비가 좋거든요. 상해, 동경,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너무나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나중에 진짜 임대인이 다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책에 아까 네. 우리 뭐 만화에도 다 나왔거든요. 네. 정주영, 네. 뭐 론무어, 뭐 네. 트럼프 대통령도 네. 나오고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공 사례들을 책에도 성공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언급을 일일이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자, 잘 봐라. 자,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나 로버트 앨런이 활동했던 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제일 안 좋았던 1980년대 또 90년대. 트럼프 타워 지었을 때도 경제 최악인 상황. 그죠? 그리고 론무어는 저보다 어려요. 지금 영국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예요. 쓰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109개국에서 4천만 부를 팔았거든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거. 근데 그게 왜 팔렸겠습니까?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사람들이 알면 무슨 얘기냐? 나는 못했어도 우리 자녀는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알았다면 난 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되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제일 먼저 넣었던 이유가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조선소 지으셨을 때요. 누가 보면은 영원으로 건물주택이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저기
땅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계약을 좀 해주면 내가 배 만들어 받았냐고. 아니 그건 또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설 속의 얘기로 흩어져 가고 내 앞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처럼만 느껴지지 내가 챌린지를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어디서 쓰면 좋겠다. 왜? 서동원이라고 해봐야 뭐 완전 부자도 아니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저자들이라고 해봐야 아이 뭐 당신 그래서 뭘 갖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넘사벽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한 썼던 공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 공식을 빨리 깨우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제일 컸던 거죠. 그 정주영 회장님, 네, 정주영 회장님 시절처럼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신고당해요. 그치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예. 하지만 그 용기, 네, 챌린지. 도전, 예, 이런 것을 좀 배울 필요 있다. 오늘 우리 남편이신 우리 이사님, 작가님만 지금 혼자 얘기하신 것, 우리 이제 세금으로 좀 넘어가 네, 보시면 사원님.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아까부터 막 약간 좀 짜증 말을 나고 못하게. 혼자 얘기 다 하고 뭐 혼자 다 해. 진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제 자산 관리와 세금의 세계.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 얘기 중요하지만 세금 모르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세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윤나겸 우리 대표님, 요즘 절세 팁이 그 상담하는 게 유행이에요. 특히 증여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증여 상담 많이 하죠 지금. 많이 하죠. 상속 상담도 많이 하고 증여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5년 전에도 책을 한번 썼거든요. 예. 그때도 세금 읽어주는 부자라는 책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밑에 있는 슬로건이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이다. 그렇지. 그 얘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던 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금 빼고 얼마예요? 라고 표현을 하지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매각했을 때 세금을 다 빼고 이자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쥐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중에 알아요. 그쵸. 팔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예. 왜 저거를 반영을 안 하지? 같은 돈인데.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다 팔고 나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이거 팔았어요. 신고해 주세요. 그때 세금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나 본 거 없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제가 부자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부동산을 매각했으니까 가난하다고 말하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한 채 두 채씩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갖고 있고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 처분하고 세금 떼고 중간에서 이자 낸 거 빼고 하면 얼마 안 남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매각가를 정하세요. 이런 패턴을 보고 나서 아, 부동산 투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다 팔고 남들이 싸다 비싸다를 내가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부동산을 싸게 샀구나, 비싸게 샀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것도 지금은 여기서 얼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부동산에서 얼마라고 하던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알아야죠. 근데 그런 전혀 관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작자가 나타나서 팔았어요.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산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금에 들어있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몇 프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분들일수록 금리 0.001% 하나에도 민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은행 바꾸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돈이 별로 없거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은행을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금리 몇 프로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은행에 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부자는 계속 돈을 많이 벌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접근 자체도 못하는지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본 경험과 안 내본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후배가 어떤 그 장사를 하는데 분명히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 따져보니까 마이너스야. 맞아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부가세만 안 냈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이런 불법 천지 이런 희한한 놈이 다 있네. 그러니까 부가세만 안 냈으면 이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저 뉴스에 뭐 가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 누가 건물 얼마에 팔았다.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요거 다 호객행위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호객행위예요.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근데 세금 다 내고 얼마 남았다고 쓴 기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그리고 이자 얼마 내는지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네네네. 얘기하지 마. 예. 예. 사모님 얘기하기 가만히 있어. 예. 우리 윤나경 작가님 말씀하시게. 예. 예. 그럼 이 책에 절세 팁도 있습니까? 절세 팁 당연히 들어가 있죠. 사실 책 쓸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굳이 이 사람이랑 같이 책을 써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좀 전에 시작할 때는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시간 지났더니 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좀 있으면 이 인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인간으로. 예. 왜냐하면 저는 책을 계속 세금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책 쓰는 시간 똑같거든요. 그렇죠.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같이 이제 쓰는데 세금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책에 들어가는 구성이랑 이런 걸 보다가 그렇게 11명의 마법사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 책 읽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끝내라.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도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저한테 온 사례들이 다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날로 먹었네. 저는 기록을 했죠. 네, 기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예?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내가 경험을 다 하고 네네. 기록 넘어온 거 한번 훑어봤다 이거군요. 이제 일이 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역할.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을 다 넣다 보니까 세금 얘기가 빠지면 세금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부동산이랑 세금이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취적으로 책을 쓰시고 세금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접목시킨 책들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세법책 다 공부하고 부동산책 공부하고 여기 나오는 11명의 마법사님 책들 다 공부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중간에 끊죠. 그렇죠. 다 안 보죠. 안 보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그걸 한 군데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절세 팁도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을 전혀 모르고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꼭 이 한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핵심 팁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은지에 따라서 절세라든지 팁을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누구 명의로 할지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런 재산에 관련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는 내 집이 아니라 내 건물을 갖고 싶고 이걸 돈을 빠른 시간 안에 회수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돈을 조금 모았으니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조금 미리 주고 얘네도 자산을 증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예 상속증여 플랜부터 짜드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세 팁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각각의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본에 써 있어. 내가 이거 아까 싫었거든 이거 사실은. 예. 근데 저희 책에는 사실 이제 자기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원하는 책들은 시중에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1주택자 되기, 뭐 대출 없이 뭐 집 사기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 건물을 갖는지에 대해서 적은 책들은 많지 않아서 그런 접근 방향으로 했고 자영업자 분들이 서서히 내 뭐 사업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내 건물을 갖고 이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그런 스토리를 풀었기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걸 좀 주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절세 관련된 내용들,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이요. 이렇게 자꾸 이게 법이 왔다 갔다 거의 싸이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알아도 몰라요. 분명히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 또 틀려. 그래서 대신 메커니즘은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담당 세무사님을 찾아가면 이해가 금방 되니까 계산이 좀 빨라지는 거죠. 책을 읽어도 한번 결국 또 나중에 또 상담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책 읽었다고 다 알면 뭐 전 천재 될게요? 여태까지 바본데? 그렇죠. 이분은 지금 10년째 보고 계신데 아직도 바보죠.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 어려워요. 바보. 어려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었어. 제가 초두에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걸 내가 실행에 옮기려면 그 실행에 옮기는 과정도 좀 뭐 코칭을 해주고 또 뭐 전담 마크를 해주거나 그럴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담 마크요? 전담 마크라는 게 이제 뭔가 이제 더 코칭을 좀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 네. 예. 유튜브 부동산 마법학교에 입학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요즘 부동산 아카데미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되게 비법처럼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사실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매물을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 짚어주셨는데 연예인들이 막 이 동네에서 물건 샀다, 이익이 났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기사 누가 내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거의 원천 소스는 중개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후에 얼마 남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막 급매물이 왔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들을 책에 일단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컨설팅하고 대화하는 거를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조금 더 서로에게 가성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고 피드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좀 쉽게 해드리고 복잡한 내용들은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천에 옮겨 보실 분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실천에 옮겨봐라 하는 팁을 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 꿈을 적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제가 개인 이메일을 넣어놨거든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여기 보시면 나의 꿈이라고. 네, 여기 꿈을 선언하세요. 여기 이거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커뮤니티원들하고 보면서 같이 응원도 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좀 이제 좀 잘 풀어보고 싶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저 네. 이메일 주소 적을 때 제가 "헉, 왜 저기다가 이메일 주소 적으면 100만 부 판다면서 100만 명한테 답변해 주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메일을 보낼 정도의 정성이 있으신 분은 꿈을 이루실 것 같아요. 보통은 작가분들이 책에 쓰면 보통 비어있는 칸 넘기시잖아요. 꼭 책이 읽으면 저자분들이 적으라고 해도 안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장치까지 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메일 보내신 게 있잖아요. 내 꿈을 남들한테 공유를 한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들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하게 됐습니다. 네. 이메일에 안 치여봤죠? 이메일에 치여 본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고 또 요즘에 어찌됐건 저희가 이게 15년 동안에 일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즉문즉답이 거의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란 걸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영국에서도 이런 방식 많이 쓰는데 아예 음성을 녹음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들어오는 독자들한테 좀 해줄 수 있겠죠. 뒤에 들어가면 사실 저도 해봐야 알겠지만 대신은 노력은 합니다. 노력할 수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마법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마법사가 되면 제가 배운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집을 못 짓는 땅인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속아서 산 경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를 지으려고 성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교회를 못 짓는 땅인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누구 얘기만 듣냐면 부동산 소개해 주시는 분. 파는 사람 말 듣죠. 네. 그분을 선생님처럼 여기는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덤비지 않나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진짜 많으세요. 이게 왜 계약서를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갖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 끝나고 난 뒤에? 네, 다 끝나고 안 된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전에 뭐든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이게 대부분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게 엄청나게 오를 건데 너한테만 주는 얘기야.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다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야,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잖아. 뭐 이런 거. 예, 이거 바뀐다니까. 예. 가장 많이 하는 거. 이거 그린벨트인데 예. 이거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 이거 내가 이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한 어떤 이 사고들이 이게 일어나면 알릴 것 같죠? 안 알립니다. 왜요? 창피하잖아요. 바보 취급 당할까 봐.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고 나서 부동산에 어떤 사고가 나면 절대 안 알립니다. 왜요? 내 인생 헛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몰라서 그런 건데. 저한테 얼마 전에 누가 진짜 웃긴 얘기예요. 네. 제 딴엔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 어디 저 강원도 저기 시골에 네네. 그 산이 있어요. 네. 그 산 중턱의 땅인데 이게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네네. 그 땅을 도로도 없는 땅이야. 네네. 맹지지. 그 땅을 사면 여기가 끝내주는 동네가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야, 이걸 특별히 너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사.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이분이 넘어갔어요. 그 말에. 무슨 말에 넘어갔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야 여기 뭐가 있다고 사.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제 드론 시대야. 도로 없어도 맹지로 와가지고 사람 실컷 드론이 날아가서 가기 때문에 도로 없어도 이제 맹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오 진짜 그러네? 라고 해서 계약금을 치른 거야. 네. 다행히 계약금은 많지 않아. 그냥 땅값이 뭐 평당 뭐 2만 원, 5천 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죠? 산 2개, 3개 사도 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야 너 죽었다 너 죽을 때까지 드론은 그렇게 거기 못 가. 그 어떻게 하는 진짜 이런 거에 단순하게 드론이란 단어 하나에 마치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려서 덜컥 계약금을 준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요. 부자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라. 그렇지. 부자들은 경매 안 봅니다. 부자들은 금매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보겠지만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쌓을 때는 부동산에는 어찌됐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황금성이 있는 땅을 사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 두 번째, 개발을 한다면 혼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이 2000년대 초반에 평당 700 하던 게 2023년 4년에 평당 2억 8천에서 3억까지 갔으니까 40배 이상 올랐잖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모으는 거죠. 무신사.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1,500억 정도의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성수동 땅 2002년에 300만 원이었어요. 예. 평당. 300, 700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3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과연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으면 중간에 팔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큰 시간과 긴 아주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거를 요행을 바라니까 어려워지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도 되게 제가 스레드를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기사가 저희도 이번에 쫓겨나게 됐어요. 드디어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정리하고 하니까 여기 쓰실 분들 연락 주세요. 팝업 같은 거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 자기의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젠틀리피케이션 너무나 많죠. 옛날에 홍대 카페 거리부터 시작해서 연남동으로 해서 넘어서 성수동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돈이 잘 돌 때는 건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싸고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돈이 안 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여기가 상권이 생기면 월세도 올라갈 거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결국은 나는 버티지 못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돈이 돌 때 내 사업장 정도는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익 나면 세금 내잖아요. 근데 건물을 사면 어차피 대출을 끼고 사니까 그 대출 이자가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다 내고 어차피 낼 세금으로 내 재산을 사고 그 재산을 갖고 있는 동안 대출 이자를 내다 보면 자영업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물론 이제 임대인들이 안 파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미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의 거를 잘 살 수 있으시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르는데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지방 어디 거도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거든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모르는 지역인데 여기 오른다더라. 본인은 제주도 가지도 않는데 제주도 오를 걸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 요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강남이면 더 좋고 물론 부자들이 사는 동네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아는 지역. 우리 동네 잘 알잖아요. 그런 지역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시는데 그런 거 없이 부동산 말만 듣고 뭐 얼마 투자하면 뭐 누구는 몇 배 벌었대, 몇십 배 벌었대. 사실 그런 얘기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경우가 생기세요. 그래서 잘 아는데 먼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뭐 사실 그냥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말씀하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꼼꼼하게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지금 이 두 분께서 책을 내시면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허투루 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실천 팁을 제가 아까 여쭤봤고 이번에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 그래서 뭐 성과를 뭐 낼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설명해 보시죠. 어려운 것만 저한테. 자, 저는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변화인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125년 전만 뒤로 가보자고요. 조선시대. 땅은 누구의 것? 땅은 누구의 것? 나라 거. 나라님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팔 수 없었어요. 예.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요. 누군가한테 고용돼서 그 받는 월급으로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처럼 됐잖아요. 근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누구나 건물주 될 수 있다, 뭐 누구나 뭐 다 부자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 부자 됐죠. 아니에요. 위기 관리, 위험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여기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건 마인드의 변화예요. 근데 마인드가 변화되면 그 마인드가 변화된 사람들의 선행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건물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가 투자를 한다면 가이드가 땅은 어떻게 보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보내고 내가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읽고 이 과정들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젝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 실전 사례집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매입하는 것부터 적어놨잖아요.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부동산에서 여기 오른데 이거 하면 좋대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의사결정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고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저희 책 뒤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매입할 때부터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트도 다 적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는 동네가 있으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아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를 봐야 되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를 체크해야 되네. 몇 번 하고 보면 온라인 임장도 하고 오프라인 임장도 하시면 돼요. 요즘 로드뷰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보다 보면은 눈에 익혀지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부동산을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 사진들 보면 10년 전에 어땠는지 2년 전에 어땠는지 사진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오른다던데 뭐 이렇다던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이번에 저희 책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부동산 투자할 때 그냥 예전에 뭐 누가 이렇게 좋대 뭐 부동산에서 싸게 나왔대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서 얼마를 사야 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나면 그 뒤로는 부동산을 보는 눈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꼭 집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으면 굳이 지금 안 사도 돼요. 그 동네부터 한 번씩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그 뒤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액션을 취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은 그런 도움을 다 주기에 담아놨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 계획이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요.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내가 사업 계획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투자가들이 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을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만 잘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물을 매수하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익힌,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 누구는 돈을 벌었고 돈을 벌지 못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공부하기 싫잖아요. 직관적으로라도 좀 느껴보세요. 저는 이 책의 이제 마무리에 보면 그 12번째 전략 보면 뭐 결국 위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을 얘기할 때 뭐 제가 표용호 TV에서도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위기 관리,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 대처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단은 큰 틀에서 세금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위기관리 부분에서 명의 부분. 그것도 어떻게 갖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처분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기 전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걸 언제 처분할지 계속 갖고 갈지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 명의를 정하셔야지 그때그때 자금 흐름 상관없이 엄마 명의로 했다가 아빠 명의로 했다가 내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번복하려면 또 세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각을 하고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올 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 가족 재산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가족의 재산이니까 뭐 한 번은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 한 번은 아빠 이름으로 사고 나중에 나는 집이 없고 부모님은 집이 두세 채가 돼버리고 너무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팔기 전부터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팔 때도 반드시 팔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오셔도 되니까 꼭 이제 여러 명의 세금 관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격에 처분을 할 거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데 항상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얼마에 팔면 얼마 이런 거를 보통 여러 가지 관점으로 두세요. 그래서 이 금액에 팔면 세금 빼고 순수하게 나한테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듣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처음에 만약에 매입하실 때라면은 사실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함으로써 내가 월 내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이자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지 혹시 못한다면 내가 지금 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돈으로 얘가 만약에 한 6개월, 1년 가까이 이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면 다른 데서 돈을 끌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뭐 부동산에서 얘기했을 때 임차가 바로 찬다 이렇게 들었다가 안 차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수익률 표만 보고 바로 나가거나 임대료를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기관리 머리 책 읽기 싫으신 분들은 다 읽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악당들이 하는 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20개. 속으면 안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악인들이 하는 말. 그래서 그 20개만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 중에 걸리면 내가 들은 말에서 이거 걸리면 이거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말과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하는 말. 그럼 그 악당들이 하는 말의 체크리스트만이라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은 내가 이걸 팔 때 세무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처음에 건물을 사기 전에 사업계획 세울 때 만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발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 돈 없는데요? 아닌데 재무제표가 예쁘고 좋으면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나와요. 일정 수준까지는 사옥으로 쓴다면. 근데 그거는 세무사하고 재무상담을 좀 해보시고 회계사하고도 얘기해보면 그들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보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영재인데 나만 몰라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내 사업체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막 회사의 매출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씩 해요. 근데 대표님 전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해요. 대표님 왜 돈이 없어요? 이거 법인인 거고 법인 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써요? 그렇지. 그런 일 많아요. 경영에 대한 기억자도 모르는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저 같던 사람들 태반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바뀝니다.
아까 이 사람에서 이런 사람 네네.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 부동산을 그 건물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공급자의 그 마인드와 수요자들의 마인드를 동시에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요자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일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급자는 자꾸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리스크 설명 안 해주고 제가 왜 표영호 TV에서 왜 그 지식산업센터 많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위험을 제가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20억의 상가를 50억의 상가를 샀어요. 4개를. 근데 46억의 빚을 내서 우리 집안 처갓집 본가 이렇게 그분들의 다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리스크를 설명 안 해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동훈 의장님과 윤낙엽 대표님의 두 분은 그 공수 양면에 다 맞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발하고 건물 만들고 할 때 애초부터 그 회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주는 세무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결국 나중에 엑시트 할 때는 또 세금이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공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따라다녔죠. 저는 속았어요. 예. 진짜? 예, 제가 1년 동안 속았어? 속았대. 뭘 또 속기까지. 속았대. 아니 저는 그냥 딱 정했어요. 세무사랑 결혼해야겠다. 세무사랑 결혼했다. 예, 한번 일단은 제가 세금 때문에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제가 뭐 가문의 자산을 한번 들어먹은 적이 있어서 나는 결혼을 하면 세무사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제 하나 붙였구나. 이제 하나 붙였다. 이제 혼날 거 마무리하려고 하나 붙였어. 이제 여기서 끝나면 혼나거든. 집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제일 예쁜까지 붙인 거야. 또 하나 더 붙여. 아니 그래서 만나서 소개팅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딱 첫 마디가 나는 그 원로 급여를 받는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독하게 날렸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쩌라는 얘기냐. 아니 말 잘하는데 사업을 해보시든지 하고 던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바로 모든 걸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만두고 낮이 빛나는 밤에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 하여튼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게 부의 관점이 변했어요. 생각의 관점. 인생의 목표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아니에요, 난 끝까지 살 거예요. 그러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오래오래 그래서 실버타운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저는 별밤할 때 365일 중에 355일을 출근했거든요. 생방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재밌어서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시점을 딱 돼보니까 현타가 오는 게 어차피 이러다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래, 본인이 쓰는 멘트 이휘재가 멋있게 다 하고 지가 인기 다 끌고 그지? 네. 맞아. 근데 어찌됐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상을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이에요.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공통점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견해, 자기 주도적. 그러니까 뭔가 견해가 생기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알아야 돼요. 옛말에 그 면장도 뭘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알아야 있잖아요. 면장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의 보편적인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경험한 거를 공유하고 싶었고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자, 10대 때 안 되죠. 20대 때 쉽지 않아요. 30, 40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50까지인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찌됐건 50, 60에도 방황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노후 때문에. 지금은 70대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산 축적을 제대로만 했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시각에서 이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밤을 샐 것 같아요. 네. 그죠? 서로. 네. 말 잘 안 해요. 말 안 해요? 네, 집에 오면 말은 안 해요. 오늘 여기서 제일 말 많이 한 거죠, 서로. 네, 그렇죠. 네. 우리 서동훈 의장님하고 윤낙엽 세무사 대표님 두 분이 궁짝이 잘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창부수라 그러나요? 이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잘해서
뭔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두 분이. 아주 아름다운 부부상인 것 같아. 경쟁하잖아. 아, 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럼요. 이제 네. 아까 예쁜에서 또 모시고까지 갔어요. 아니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가진 비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만 가지면 된다. 아, 확실히 계산적이네. 야, 내가 벌어온 돈 다 넣어줄게. 아주 큰 소리 뻥뻥 친 거야. 넌 내 거야. 이거잖아 네, 지금. 맞습니다. 참,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부동산 마법학교의 우리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뭐 사실 얘기를 나누려면 뭐 끝도 갓도 없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혹시 아주 간략하게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 말은 꼭 한번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먼저 우리 윤나겸 대표님 먼저. 예. 저희 책을 사실 저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경영 서적인데 다 보면 이제 그런 책들만 깔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눈에 들까 해서 제가 또 퍼플 색깔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도 책도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부동산 마법학교라고 했더니 어린이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법처럼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 홀리듯이 본인들도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책에 녹아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400페이지가 조금 넘기는 해요. 근데 실전 사례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뭐 보다가 덮어도 되고 그게 약간 마법처럼 스토리가 가다가 약간 이제 뭐 저자의 비밀 노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례도 나오고 마지막은 할 수 있게끔 가이드까지 준 거니까 내용을 보통의 저자분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많이 갈아 넣어서 만든 거긴 한데 제 16년 동안에 있었던 절세 비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를 넣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의 상담 사례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책으로 뭔가를 성공을 하셨다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소개해 주시기 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읽으셔야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땠는지 저희한테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뭐 온라인 채널이든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든 조금 더 관심 있게 전달도 조금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엄청 사업 잘하시는 여자 대표님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온라인 이제 그 커뮤니티 통해서 막 말씀을 하시다가 본인이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가족의 축이 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건사하는 축. 사실 그 여성분들 제가 뭐 이렇게 남녀 뭐 이런 걸 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성이 내 가족을 건사하는 축이 되는 걸 희망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이거나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아 넣느냐?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올인해서 사느냐 보면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 보려고. 그게 다예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가장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가장들이 너무나 큰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그래서 가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 누구의 엄마이거나 누구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를 넣었어요. 왜요? 저는 이 가장들이 좀 이 얘기를 알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이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근로소득자는 뭐 이렇게 경제 자유 얻을 수 없고 뭐를 해야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맞다고 생각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원류를 찾아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부자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어머니 얘기를 듣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그분이 진짜 본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부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롤과 역할과 어떤 모델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 책을 통해서 만나는 인연들과 그걸 좀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그래서 진짜 시쳇말라는 게 아니라 그 100만 부를 목표로 했었을 때 그 100만 명과의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요즘은 온라인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어찌됐건 그 인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아는 사람이 가장이라면 좀 위로의 말도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기 어린이 거기에 이제 동원이 넌 혼자가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꼭 내가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옆으로 가려면 공부는 하셔야 돼요. 대화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만났던 인연들을 앞으로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제 영상 찍어 올릴 거고 저희 이제 온라인 강의들도 같이 좀 열어서 저희 회사가 강의 주력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 잠실에 실버타운은 하고 있는 회사고요. 방이동에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이고 뭐 한 40세대 좀 크지 않은 규모지만 나름 럭셔리 부티크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고 오늘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서 다 스텝으로 고생해주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콘텐츠를 업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여는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100만 부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 원앤원 북스가 출판사 중에 책을 참 잘 만드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쪽은 넘버원이죠. 우리가 부자의 기준은 좀 다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첫걸음이 내가 나의 결핍을 발견했을 때, 내가 무엇이 결핍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동산 마법학교의 북콘서트가 여러분의 그 잠재워져 있던 그런 결핍의 동기부여, 또 뭔가 도전의 동기부여,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저자, 우리 서동훈 의장님과 윤나겸 대표님 모시고 북콘서트 함께 진행했습니다. 예. 그 질의응답 짧게 오케이, 할까요? 짧게 몇 분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네, 보내드리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 네, 마이크 좀 보내주세요. 아까 마이크 한 대 있었거든요. 네, 저기. 네. 저기 네. 선생님. 네. 네, 그 강의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 의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깍 짧게. 첫째, 그 강의 중에 부자들은 경매와 금매도 안 쳐다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부자면서 또 경매 공부해서 또 좋은 거 얻을 수 있지 않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서 의장님께서도 이제 하시는 프로젝트가 뭐 200건 이상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게 잠실하고 이렇게 방이동인데 보니까 다 서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광주 충장로가 뭐나 부산에 서면은 번화가였는데 저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면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또 다 죽었다 그러더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러니까 뭐 서 의장님께서는 더 실감하시겠지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방은 안 봐. 우리는 그냥 서울만 볼 거야. 서울 그중에서 강남, 성수, 목동 그것만 볼 거야.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자들이 투자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었을 때 경매나 공매나 뭐 MPL이나 이런 걸 안 본다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입니다. 경매 쉬워 보이죠? 생각보다 들어가는 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믿냐면 돈에도 색깔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슬픈 돈이 내 자산 안에 들어오면 옆에 있는 다른 돈들하고 그렇게 잘 친하게 못 지낸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에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경매업. 그거는 자기 직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취득을 한다?
그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경매로 받은 이후에 이걸 실제로 내 걸로 만들고 되팔고 하는 이 과정들이 경매학원에서는 쉽다고 그러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멀쩡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갖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이 다르다, 리스크가 있다, 그거 하는 시간에 그냥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제가 이제 보고 배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양극화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억 원짜리 그 우주선처럼 생긴 이제 모듈러 호텔 막 이런 거 이제 작년에 수입해가지고 런칭도 하고 뭐 경남 밀양에도 모듈러 호텔도 하고 여러 지방들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 경남 산청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 전국에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어려워요. 돈이 안 돌아요. 일단은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양양 같은 일부 지역들을 빼놓고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부동산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주로서는 괜찮은데 투자로서는 일단 일자리가 많은 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중구 장충동 왜 들어갔어, 서 대표? 거기 뭐 있어? 거기 그거 되게 복잡하고 안 좋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개발 호재들이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 어찌됐건 쌌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250%에서 300% 안에 들어와 있는 거가 일단 1순위예요. 왜요? 그거보다 많이 비싸면 사실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건 먹을 게 없어요.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장충동 일대들, 신당동들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였던 게 젠틸리피케이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핫한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저희 PM팀에서 다 이제 고르고 골라서 지금 입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일자리가 많고 사람 유동이 많은 지역들을 보시고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스타가 된 데는 내가 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 10년 계획 갖고 들어가는 게 부동산은 가장 좋고 못해도 5년.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아보시려면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주중에도 가보고 차 타고도 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해나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땅을 잡아라.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있을까요? 자, 또 혹시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분 더 받을게요. 네. 옆에 저기. 예.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으로 이 귀중한 기회를 날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정말 부동산 초보라서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먼저 서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순서가 궁금합니다. 내가 저기 사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컨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그 중에서 내가 골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요. 검색 조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마지막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시세 차익인지 아니면은 다달이 내가 수익을 얻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일단 그림이 달라지고요. 다 시세 차익을 얻는 거를 내에 대해서 얻을 건지 물려줄 건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먼저 상상을 해서 그거를 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장면이 정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 4호 건물을 내가 지하철이 있는 바로 옆에 멋있게 만들고 싶다. 근데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면도 괜찮다. 뭐 이런 조건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잘 아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지역 말고요. 잘 아는 지역. 그럼 뭐 잘 아는 지역에서 그게 잘 될 만한 입지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책에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요. 온라인 임장하는 방법, 오프라인 임장하는 방법, 갔을 때 체크리스트. 내가 눈을 보고 확인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체크해 나가면 좁혀집니다. 예. 이거 결혼할 사람 찾는 거랑 비슷해요. 예.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아니 예쁜 사람? 아니잖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오늘 잠깐만 오늘 둘이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예.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 조금만 떨어져 앉으면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위험해 지금. 네네. 위험해 엄청 위험해 지금. 그래서 땅과의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땅인데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업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은요. 자기의 전속 중개인을 하나 섭외를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조건 돈을 줄 테니까 나 대신에 이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살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럼 그 업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근 부동산을 쓸어요. 쓸어서 그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거래 이력들을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을 또 선택을 합니다. 당신이 작업하시오. 그럼 그 사람이 대부분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는 건 극혐입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뭐 들이대서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인의 지인의 지인 레버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 대신 일을 줄 수 있는 전속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큰 부동산 찾아가시면 안 돼요. 큰 부동산 가면은 내가 보잘것없는 고객인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충성스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시고 그 사람이 가서 파트너를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갖고 들어가면 최소한 팔 건지 안 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판다면 어떤 조건일지가 나와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 보면 스토리가 나와요. 대출이 많다, 까딱까딱한다, 넘어갈 것 같다. 아니다, 이 아저씨 1938년생이네. 상속이나 증여가 생기겠다. 근데 땅값이 이렇게 올라서 상속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인이다. 그럼 법인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재무 파트에 바로 연결을 합니다. 매각의도 얼마면 팔겠냐. 왜냐면은 재무 파트에서는 유동자금 활성화 때문에 세일 앤 리스백도 할 수 있어요. 4억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만 일단 가시면 업자들 시각, 일반인 시각 어느 정도는 다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는 마지막 장면. 내가 이 건물을 사고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를 해놓고 역설계를 한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인 레버리지로 접근한다. 왜? 부동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잖아요. 경계심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질문 없으시죠? 저기 앞에 한 번 더. 어디? 예, 저기. 마지막으로. 네. 잘생기신 분이신데. 정장도 멋있게 입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좀 문외한이어서 네네네. 이제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솔직히 없고 두 분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되게 앉지도 서지도 못한 그런 좀 어정쩡한 형국으로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20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다시 20대로 지금 현 시대로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로 돌아가면 둘이 다시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신중한 문제입니다. 제가 20대로 돌아가면 저는 경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나름 이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안 그런 분들이 재산을 더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번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약간 방향을 선회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20대에 나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부모님 지갑이 내 지갑이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축적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았던 돈을 뭐 소비한다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나의 봤을 때는 약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산으로 묶어뒀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많은 거를 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본인의 식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식견이 저는 30대 후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십몇 년만 일찍 알았다면 지금보다도 재산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대 분들이 뭐 취업하고 뭐 토익 공부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뉴스 막 차단시키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20대에는 투자도 경험해보면 좋고 아니면 돈도 벌어보면 좋고 공부도 40 넘어서 하면 힘들어요.
20대에 경제 경영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서 20대로 돌아간다면 학교 공부 말고 사회 공부, 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20대로 돌아간다면 꿈을 좀 더 크게 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꿈은 크게 꾸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저는 내 집 마련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꿈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 똑같아요. 방법은 내가 30대의 마지막엔 어느 정도의 자산의 크기, 40대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 50대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의 크기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을 하면 역설계를 해서 내가 뭘로 돈을 얼마나 벌어야겠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까지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부자들로 제가 채워졌을 때 마인드가 바뀌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챌린지가 왔고요.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를 고민해 가면서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아요. 요즘에 SNS가 있잖아요. 예, 가볍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윤나겸 우리 대표님의 말씀 중에 그랬을 텐데 쓸 걸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뭔지 도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서 나중에 그랬을 걸, 그랬다면 이런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삶은 지금 도전하는 거다. 네. 뭐야? 부동산 마법학교를 바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라. 네. 네. 교보문고에서 1등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네, 지금 저희가 책은 그냥 드렸지만 친구들한테도 좀 사주시고 이 서평도 남겨주시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시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예약 판매는 다 하실 수 있고요. 네. 교보문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간 중에 그래도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마케팅 담당하는 대리님이 저한테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잘 가시려면 500분은 일단 처음에 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께는 이미 한 권씩 다 드렸기 때문에 친구에게 선물을 좀 2권만, 2권 넘으면 집게 간다는데요. 2권씩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애프터 미팅 할 거예요. 오늘 원데이 클래스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모셔서 여러분들께 해드리지 못했던 노하우도 좀 전해드리고 할 테니까 딴 거 안 바래요. 2권씩만. 그리고 책을 그냥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안 읽게 돼요. 그런데 저자 사인 받고 가면 왠지 애정이 더 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쪽에 네. 앉으셔가지고 우리 두 작가님의 편집. 저자 사인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왼쪽부터 이렇게 올게요. 왜냐면 이 두 분이 이제 누구에게 먼저 받느냐고 갖고도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윤나겸 작가님의 이게 먼저 받고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디 예,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사인회를 끝으로 오늘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